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문제를 비롯해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함에 따라 제약사들이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 등 해외 시장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최소 하루 13만 7천 배럴 증산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밝히면서 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WTI 선물은 1%대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은 약세장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뚜렷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간밤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었는데요. 셧다운 우려가 있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가 된다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AI 훈풍에 다시 한번 랠리를 견인하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0.3% 상승했고요. S&P 500 0.4%, 다우존스 역시 0.18%로 모두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국채 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장기물 국채 금리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0년물 4.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상승에 따라 지수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87% 상승했고요. 이 엔비디아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총이 처음으로 4조 5천억 달러를 진입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WTI는 1.61% 하락하면서 6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이 석유를 증산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던 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부터 살펴보시죠. 애플은 강보권에서 마감하며 0.0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2.6% 가장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세계 최초로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코어 위브가 메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이어서 2.6% 급등했던 하루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65% 상승했습니다. 이 흩어진 윈도우 조직을 다시 한번 통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대 하락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0.39% 소폭의 하락세 마감 지었습니다. 이 구글의 검색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0.39% 약세 흐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는 1%가량 하락세 마무리 지었고요. 테슬라는 0.34%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다시 한번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에 이어서 0.34% 상승세 이어갔던 테슬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저희가 예정된 셧다운이 있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셧다운이 될 경우 고용지표 발표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증시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내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0.19%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3,400선을 3,424포인트에 마감했던 하루였고요. 그렇다면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497억 원 순매도했고요.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97억 원 순매도했던 물량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반도체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83,9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347,500원에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급등했던 하루였지만 이 훈풍을 이어가지 못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도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하락하면서 이 34만 7,5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강만에 좀 좋아지나 하려 했더니 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이 바이오단에서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대 급등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미사일을 증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다음 화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5% 하락했고요. SH현대중공업 4%대 급등세 마감했습니다. 이 조선방산주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들었던 어제의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군함에 대해서 MRO 수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4%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KB금융을 비롯한 지주사 역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0.17% 하락했고요. 현대차 보합권 마감했고 네이버는 3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갔지만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대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0.56% 하락하면서요. 8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이 코스닥의 하락 압력을 가했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알테오자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알테오자는 최근에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FDA 승인도 있었고요. 이 알테오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1%대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역시 2%대 각각 1.96%대 하락 마감했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펜트로는 3.63% 빨간불 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역시 보시면요. 3.62%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중국발 훈풍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 K-뷰티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파마 리서치 니쥬란 역시 곽강을 받으면서 3%대 급등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8% 하락했고요. 미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AB바이오, H1B 등 이 제약바이오 모두 1.4%, 2%, 0.96%, 2%대 급락세로 마감시였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요. 이 대부분의 종목과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조선 방산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불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환율까지 1,400원대로 다시 한번 터치했습니다. 이런 1,400원의 흐름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곧 다가올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된 엔비디아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어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에이펙에서 트라이폴드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는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공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공개는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 정상들과 글로벌 CEO 그리고 빅테크 리더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요. 이런 무대에서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건 곧 한국 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시리즈로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라이폴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새로운 형태인데요. 바로 두 번 접히는 폼팩터입니다. 펼치면 태블릿처럼 큰 화면이 되고 또 접으면 기존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물론 화웨이가 지난해 메이트 XT를 먼저 출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와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 경험을 감안한다면 삼성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이펙 현장 공개는 단순히 신제품을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서서 폴더블 기술의 주도권은 여전히 삼성이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갤럭시 하면 또 많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이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또 기대하고 있는 신제품이다 보니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될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이폴드, 기본 폴더블 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두 번 접히는 구조입니다. 사실 기존 폴드가 한 번만 접혔다면 이번에는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모두 펼쳤을 때는 10.2인치, 태블릿처럼 넓은 화면이 되고요. 한쪽만 접으면 7.9인치, 완전히 접게 되면 6.4인치, 즉 일반 스마트폰 크기가 됩니다. 한 기기로 세 가지 모드를 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능도 눈길을 끕니다. 작은 화면에서 보던 앱을 그대로 큰 화면에서 이어 쓸 수 있는 앱 지속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창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 멀티태스킹 최적화, 그리고 PC처럼 쓸 수 있는 삼성 덱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메라도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출된 영상에서는 100배 줌 촬영까지 가능했고 또 삼성 폴더블 최초로 이 장만경 렌즈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 기능이 늘어난 만큼 배터리 소모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전작 폴드 7도 경쟁사 대비해서 배터리 효율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에서는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이 자체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트라이폴드를 내놓는 만큼 결국 시장에서는 기술 진화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삼성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라이폴드 안에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블릿처럼 넓은 화면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멀티태스킹으로 여러 창을 또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또한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하웨이에서는 트라이폴드로 인해서 중국에서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작 글로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트라이폴드는 삼성에게 지금 폴더블 리더십을 지켜내는 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웨이는 지난해 메이트 XT로 중국에서 600만 대가 넘는 사전 예약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후속작 메이트 XTS도 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샤오미와 오포까지 트라이폴드 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를 보면 아직 폴더블 폰은 전체 스마트폰의 5%도 안 됩니다. 특히나 트라이폴드 폰은 출시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점유율을 집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초기 시장일수록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은 최근 갤럭시 Z 폴드 7, 또 플립 7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북미와 유럽, 인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트라이폴드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또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나오기 전에 삼성이 먼저 차세대 폼팩터를 보여준다는 건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삼성이 트라이폴드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다면 폴더블 폰 대중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트라이폴드 공개가 글로벌 무대에서 굉장히 한국의 기술력을 좀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또 가를 수 있다라는 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정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MRO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미국 해군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번 사업은 HD 현대중공업이 국내에서 처음 맡은 미국 해군 정비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MRO는 쉽게 말해서 배를 고치고 또 점검하고 새로 손보는 작업 전반적으로 뜻합니다. 정비에 들어간 선박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인 USNS 앨런 셰퍼드함인데요. 이건 길이가 210m, 그리고 너비는 32m, 높이는 9.4m로 웬만한 빌딩 크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배는 지난 8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이 울산 연포부두에 입항을 해서 안전장비와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또 각종 탱크와 장비를 정비한 다음에 올해 말에는 다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는 HD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처음으로 따낸 사업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의 중요한 정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는 첫 무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 조선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국을 아시아 MRO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캐나다 정부의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도 지금 함께 뛰어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가 직접 또 울산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입니다. 일단 총 사업 규모만 보더라도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한국 조선업계에서도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함께 원팀을 구성해서 지난 8월에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캐나다 측이 한국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라포르툰 주한 캐나다 대사가 울산 본사를 찾은 건데요. 일단 대사 일행은 먼저 상선 건조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시설과 또 생산 설비까지 꼼꼼히 시찰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잠수함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과 함께 방산 협력, 또 연구 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패키지 형태로 내놨습니다. 라포르툰 대사는 HD 현대중공업의 생산 역량과 세계적인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이 말은 곧 이제 실제 사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성능과 납기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캐나다의 핵심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HD 현대중공업에게는 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LNG 프로젝트 또 소식에 더해져서 미국 선박법 통과 기대감까지 함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선업 전반적으로 다시 좀 훈풍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선업 하면 또 상반기를 이끌었던 주도주였는데 어제 훈풍이 다시금 있었거든요. 요즘 최근에 조선주 흐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에서도 조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5% 가까이 오르면서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하나오션은 3% 넘게,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주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우선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MRO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동안 잠잠했던 마스가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가 속속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LNG선을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증권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LNG선 발주량은 약 70척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65척을 이 한국조선소가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미국 선박법 통과 가능성까지도 높아지면서 중형선의 강점이 있는 HD 현대미포, 그리고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하나그룹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가 흐름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조선주는 글로벌 경기나 또 관세 변수에 민감하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훈풍이 들었던 그런 조선주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HD 현대중공업의 MRO 사업 착수 소식 뿐만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까지 여러 가지 조선 기술에 대해서 입지를 좀 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잠수함 이야기가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기술 지금 중국과 러시아보다 굉장히 많이 앞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수함 쪽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방산 모멘텀 그리고 조선까지 함께 맞물려서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사실상 100%에 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EC가 기존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이제는 없애고 새로운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제도 변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제도 변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ETF의 규칙이 새롭게 짜이게 됐습니다. 지금 SEC가 그동안 의무로 요구해왔던 19 before 개별 신청 절차를 없앤 건데요. 예전에는 코인 하나하나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했고 또 심사도 따로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해진 일반 상장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표준화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라이트코인, 또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 ETF까지 한꺼번에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나 XRP는 지금 10월에만 6건의 ETF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을 시작으로 21쉐어스, 비트와이즈, 그리고 코인쉐어스, 위즈덤트리 같은 글로벌 운용사들이 줄줄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승인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승인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폴리마켓 데이터상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지금 99%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도 사실상 100%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변화는 승인 가능성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시점만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XRP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ETF까지 좀 줄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ETF의 시장에 문을 여는 신호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거래소 계정을 따로 만들거나 지갑을 설치하지 않아도 주식을 사듯이 브로커 계좌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렇게 제도권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공동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제 권한을 정리하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혁신 면제 조항까지 더해져서 온체인 자본시장 성장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을 전통 금융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XRP처럼 실제 송금이나 또 결제 네트워크에서 쓰임새가 있는 코인은 ETF를 통해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또 실사용까지 늘어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서는 이번 승인이 단순히 제도권 진입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더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XRP 가격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런 기대감들이 정말 가격 전망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 이그레 크립토는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XRP가 최대 33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근거도 있는데요. 2017년에는 350% 넘게 급등했고 2021년에도 100% 이상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2025년 11월쯤 또 한 번 큰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기관들의 자금 유입 신호도 뚜렷합니다. 최근 프랑스 금융권 인사가 약 4,8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대량 매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블랙록의 빌드 펀드, 바네크의 V빌 상품 같은 토크나 금융 상품들이 XRP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 자금이 몰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통금융과 XRP가 맞물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만 기대하기보다는 ETF 승인을 계기로 해서 제도권 자금 유입과 실사용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XRP ETF 승인 여부가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시기의 문제로 좀 좁혀진 상황입니다. 99%, 사실상 이제는 100%까지 지금 왔다라고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알트코인 ETF 시장까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가격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문제를 비롯해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함에 따라 제약사들이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 등 해외 시장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최소 하루 13만 7천 배럴 증산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WTI 선물은 1%대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석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석유업계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전환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비용 절감 압박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9월의 마지막 날 거래일이었습니다. 9월은 약세장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강세 흐름이 이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셧다운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를 좀 불식시켰습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셧다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동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을 무시한 뉴욕 증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셧다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이 관련해서 경제 지표도 멈추게 되고요. 이 관련된 연방정부의 직원들의 월급 또한 끊기게 됩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이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반영이 됐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으로 좀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점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좀 주인공이 코어이브였습니다.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의 2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파워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이브의 가장 큰 고객을 자리해 왔는데요. 이제 메타까지 계약을 하면서 코어이브는 고객사를 더 많이 이제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클로도 살펴볼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대해서도 좀 반응이 있었죠. 4% 낙폭을 그렸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어대시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풀필먼트 서비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CVS 파머시와 파티시티를 첫 고객으로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이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것은 소매 업체들이 온라인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데 드는 그 물류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 만큼 공식 발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이 소비주 단에서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간밤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요즘 하락폭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변변한 반등 시도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계속 좀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때 2% 넘게 좀 밀리면서 62달러 선을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7%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문제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북한과 관련해서 이 비핵화 목표는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셧다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많은 연방 공무원 해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셧다운을 유도하고 있고 불법 이민자 의료 지원도 지금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연방 공무원 해고라고 하는 것은 고용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나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고용이었죠. 고용 부분에서도 계속 해고를 하면서 오히려 좀 실업에 대한 상승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이쪽으로 끌 수 있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이니까요. 어떻게 고용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쏟아지게 될지 이전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장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는 코어웨이브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엔비디아 2.6% 상승했습니다. 일단 코어웨이브 자체는 AI 모델과 또 대규모 AI 업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GPU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임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역시 엔비디아 지금 관련해서도 코어웨이브가 더 많이 고객사를 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도 훈풍을 줄 것이다라는 이슈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승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가총액 또한 굉장히 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눈에 띄는 섹터가 있죠. 바로 이 헬스케어 단입니다. 지금 이 화이자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합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이자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화이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메디케이드 환자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년간 예정되어 있던 의약품 관세 부과가 예고가 되고요. 미국 내 제조 확대 조건이 좀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한 훈풍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라이릴리가 5%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이 밖에 로빈후드가 좀 주가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눈에 띕니다. 플랫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2%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8월의 실적 보고서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로빈후드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나이키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주 단에서는 좀 혼조세 보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당 순이익,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매출액 또한 같은 기간에 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이키 소비주 단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인 만큼 이 안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나뉜 상황입니다. AI 모멘텀은 그래도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재 단에서 나이키 주가가 잘 나온 만큼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셧다운 우려겠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셧다운 우려는 계속 있었죠. 어제 이 코스피를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19%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5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위험회피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역시 불안감 고조 때문에 환율이 좀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이 가장 눈에 띕니다. 환율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1,400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종목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어제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0.36%, SK하이닉스도 0.4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오늘은 좀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 점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바로 조선과 방산 쪽이었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 미 해군 7함대 유지보수 이 MRO 사업을 착수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방산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역시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4% 반등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계속해서 좀 이 방산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관련돼서 전쟁에 대해서 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질수록 방산 모멘텀 또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대마 쪽으로 상한가를 찍힌 종목이 있습니다. 에버리지였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해서 이 영상을 SNS에 공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도 대마 관련돼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주가가 좀 점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됐는데 어제장 우리 증시에서도 좀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연휴 전입니다. 다음 주는 아무래도 쉬어가는 주간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 증시 안에서도 신중 모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시선이 깃든 모습입니다. 금 ETF가 고공행진으로 계속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29일부터였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떡볶이, 감자탕 먹고 화장품 쇼핑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이 안에서의 실적들도 잘 찍힐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게 됐고요. 관련해서도 검찰청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정부의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어제 관련해서 조선과 방산이 다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증시의 중심으로 돌아온 방위산업주 K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건국 77주년인데요. 상반기를 주도했던 방산주이니만큼 관련해서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산주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과 풍산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까지도 갔었는데요. K방산 ETF까지 좀 흥행을 하면서 투자자들 계속 좀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방산에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핵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의 해병기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핵 전력을 강화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을 재건했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할 것이다라고 일컬었고요. 러시아 위협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핵 잠수함을 배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푸틴, 젤렌스키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면서 군사력에 대한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으니까요. 이 방산 모멘텀 언제까지 더 갈 수 있을지 오늘 안에서도 이 흐름들이 또다시 깃들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방산 기업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5가지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요즘 중동이 다시 좀 불안해졌습니다. 가자지구 평화 구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하마스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질 전원 송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장 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2시간 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이 전면 공격을 지지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만큼 이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였습니다. 방산주를 좀 동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방산주 쪽으로는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국방부 관련해서 군수품을 생산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방산 업체들의 이 주요 무기의 생산 속도를 기존의 2배, 많게는 4배까지 늘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대상 무기는요, 아무래도 미사일들이 되겠습니다. 12개 핵심 무기가 대상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보자면 좀 분명합니다. 역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의 무기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나선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활약이 없는 대규모 투자는 좀 어렵다, 좀 버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군수품 생산 확대하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점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멘텀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유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가능성 이유입니다. 10월에 발표될 이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서 NDS죠. 이 동맹국 관련해서 국방비 분담 확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GDP 대비해서 지금 유럽에는 5% 이상 지금 국방비를 지출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비를 살펴보자면 GDP의 지금 2%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3.5% 이상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간 30에서 40조 원대의 이 국방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관련돼서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방산 기업들에게는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까지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성장 플러스 내수 확대라는 새로운 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국방비 관련해서 어떻게 찍히게 될지 비율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이유로는요. 어제 이 ETF 관련해서 신규 상장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K 방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제 이 한화 자산운용사가 좀 ETF를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 건데요. 주요 방산 기업들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수익률이 더 잘 날 수밖에 없고요. 방산 투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방산 관련해서 ETF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1년만 하더라도 200%가 넘었고요. 상장된 이후에 487%나 굉장히 큰 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역시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를 하면서 기관과 개인의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추가 랠리를 더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도 살펴볼까요? 네, 다섯 번째 역시 수출입니다. K방산 수출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이후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액이 무려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의 주당 순이익뿐만이 아니라 EPS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북미까지 수출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좀 노후화된 무기, 교체 수요까지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니까요. 수출 성장성에 주목을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도 살펴볼까요? 네, 또 하나의 이슈 있습니다. 방산하면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주 산업일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27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요, 최초의 야간 발사라고 하거든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를 비롯해서 12기의 큐브 위성이 함께 실리게 됩니다. 이번 발사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탄약부터 조립,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을 처음으로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과정에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래도 우주 항공 쪽으로도 대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 모멘텀으로도 함께 우주 사업의 개막을 또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표 방산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덱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오션까지 상반기를 굉장히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사일, 유도무기, 레이저까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 부분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풍산이 주가 추이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탄약의 모멘텀이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수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품까지 살펴보시면 사실 이 안에서 무기 안에서도 부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멘텀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지정학적인 리스크, 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대한 분쟁까지 얽히면서 방위 상어, 세계 질서를 조금 떠받치게 되는 전략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클로즈업 해보려고 합니다. 네, K방산이 다시금 좀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더 투자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방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다면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이 방산의 진짜 무게감을 한번 더 느껴볼까 하는데요. 실제 기업별 성과들이나 현황, 수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차 분야에서는 이 현대로템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아닌 자주포를 좀 앞세우고 있는데요. 뒤에서 포격한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와는 좀 상이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다 간판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에는 이미 대규모 성과까지 나왔는데요. 폴란드와 약 9조 원 계약을 2차 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수출을 맺은 바가 있는데 단순하게 계약 규모가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로템이 1차 계약분을 기한 내에 조기 납품하면서 신뢰까지 쌓았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산 전차는 저렴하기도 하고 성능도 좋다라는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1차를 기한 내에 납품을 하면서 납기까지도 정확하다라는 신뢰도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까지 봤다면 이제는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시장도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이 현대로템은 중동의 사막 환경에 맞춘 KME 모델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은 기온이 높다 보니까 엔진을 냉각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동시에 엔진이 식지 않는 냉각 성능을 강화했고 또 미사일 공격을 막는 이 능동 방호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올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훈련에서는 4.5km 거리의 표적을 정중앙하면서 기술력을 또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중동 같은 환경은 사실 사막도 굉장히 많죠.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기동 사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동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중동은 지금 노후 전차 교체 수요가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이 80년대에서 90년대에 들어온 전차들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수요가 지금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산 전차들은 좀 가격이 비싸고 기술 이전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을 겨냥해서 이 한국산 전차가 또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 중동 시장에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제 또 소식이 나오게 됐죠. 이번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에서는 현대로템이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탈락하게 된 이유는 경전차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이 경전차는 중전차에 비해서 유지비나 운용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에 참여할 여지도 좀 크다는 점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대로템이 이번에 좀 탈락하게 된 계기는 성능보다는 비용이나 현지화 측면이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중전차로 분류가 되는 이 K2PL 흑표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성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 슬로바키아의 예산 문제 때문에 경전차를 택한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차를 알아봤다면 이 두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드론과 무인 체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러우 전쟁 이후에 이 드론의 위력이 좀 한번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드론이 사실 소형 드론이 수억 달러짜리의 전투기를 무력화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드론이 단순한 정찰 정비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용은 적은데 효율은 크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이 드론의 매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활용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갈라지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상 무인 체계입니다. 일단은 현대로템이 이 분야에서 또 개발을 하나 했는데요. 무인 차량인 HR 세르파를 개발을 했습니다.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속 50km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앞차를 따라가거나 정해진 경로를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이나 수색, 정찰, 화력 지원까지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뒤를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 스매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인 차량인데요.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1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총성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원격 사격 통제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차세대 모델인 그런트를 개발했는데요. 이 그런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의 능력과 이 항속 거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상전에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폭발물 탐지라던가 제거 로봇까지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 원격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엑스레이 탐지기나 절단기를 활용해서 위험을 지상에서 차단하는 그런 무기들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활용도를 대폭 늘리고 있다라는 점을 두 기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상 무인 체계로는 우선 한화 시스템이 해령을 개발했는데요. 무인 수상정입니다. 스스로 항구에 접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장애물까지 피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나아가서 LIG 넥스원은 무인 수상정인 해검 X를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는 이 자폭형 무인 수상정까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250km의 폭약을 싣고 적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상 무인 체계 안에서 하나오션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개발을 했습니다. 해군의 무인 잠수령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다까지 봤다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은 한국 무인기 개발의 원조격 기업이죠. 이제는 중고도 무인기까지 양산을 해서 해군에 공군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스텔스 편대기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스텔스라고 한다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전투기로 이 유무인 전투기가 함께 작전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차세대 전투체계인 NACS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KF-21이나 FA-50 같은 전투기 한 대가 이 소형 드론까지 제어를 해서 18대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범 비행 단계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나아가서 한화 시스템도 이 항공 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드론을 요격하는 이 대드론 방어 체계도 강점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전파 교란을 통해서 적의 기기를 무력화하거나 레이저로 격추를 하는 이 방어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 상황에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 체계도 잘 갖추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기업은 또 LIG 넥스원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정찰 타격 드론을 개발하는 동시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해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장비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풍산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드론 전용 탄약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탄약 테마로 이 풍산이 또 들어가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업계에서는 이 소형 공격 드론 그리고 자폭형 드론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전투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대장주 중심으로 한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드론은 사실 대기업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스타트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니어스랩이나 순비, 파블로 항공 같은 기업이 그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 같은 경우에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자폭 드론을 개발해서 해외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순비 같은 경우에는 군용 소형 드론과 AI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군과 공공기관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안에서 파블로 항공은 군집 드론 비행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이 세계 군비가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 정부도 K-드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단순히 드론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품 소재 국산화와 또 연구개발 단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에 이제 드론을 이 시대에 맞게 전략 산업으로 또 하나로 키우겠다는 포부인 거겠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 방산 세일즈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결국 한국 방산의 무대는 더욱더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활약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럽과 중동에서는 이 안보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무기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안에서 이 기술력과 어떤 저가의 메리트를 가진 이 국내 방산 업체들은 실제 수출 계약과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 능력까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안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안에서는 전차와 드론 이 두 축이 한국 방산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11만 전자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잘 갔죠.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특히나 한화 에어로가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전자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11만 5천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게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9만 원
원이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KB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바로 실적 전망 때문입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84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을 10조 1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분기보다 매출은 13% 이상 늘고 영업이익은 2배 넘게 뛴 수치입니다. 지금 시장의 평균 예상치였던 9조 7천억 원보다도 웃돌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에서 6조 원이 넘는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3조 원대, 또 디스플레이도 1조 원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 사업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불안 요인이었던 HBM 공급 차질 우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지난 2년간 이어졌던 반도체 불황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불황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들의 흐름을 보자면 삼성전자 목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또한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거든요. 이 두 회사, 지금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반도체주들의 실적을 올리고 또 기대감에 대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9월 한 달 동안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30% 가까이 올랐고 또 삼성전자도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7%대 그쳤던 걸 생각하면 압도적인 흐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디램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줄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 트렌드포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 재고가 3.3주에 불과하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주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바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6주 정도 재고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이 차이가 곧 실적 전망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격 반등세도 눈에 띕니다. DDR5 같은 최신 메모리 가격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요. PC나 서버용 디램 가격도 분기별로 7에서 10%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들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HBM과 범용 메모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HBM에 집중하느라 범용 메모리 대응이 부족한 사이에 삼성은 두 시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결국에 시장은 이번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다라는 기대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디램 관련해서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 인상까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훈풍으로 깃들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일단 KB증권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약 53조 4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보다 66%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이 될 거라는 평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메모리 수요 증가율은 17%인데 이 생산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생산 능력이 HBM에 집중되다 보니까 범용 디램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북미 클라우드 기업들이 메모리 주문을 크게 늘리게 되면서 오히려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생산 일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단했던 평택 5공장 건설을 다시 시작했고 4공장 증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HBM4나 CXL, 또 디램 같은 차세대 제품까지 준비를 하면서 초격차 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2027년쯤 정점을 찍을 거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단기 반등을 넘어서서 중장기 경쟁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게 증권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삼성전자 단지 이 실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슈퍼사이클 그리고 투자 확대까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초격차를 벌이게 될지 이 경쟁력 또한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방산주 전반적으로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에서 방산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일단 장중에는 112만 원 선까지 치솟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고요. 마감 무렵에도 5%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5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외에도 현대로템이나 풍산, LIG 넥스원 같은 다른 방산주들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에 72시간 안에 인질 전원 송환과 비무장화에 동의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사실상 최후 통첩의 성격이다 보니까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최근 유럽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까지 이어가면서 중동과 유럽 양쪽에서는 긴장감이 동시에 높아진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방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방산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과 유럽에서 발생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방산주를 좀 자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개발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5년 만에 지금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이 체계는 하나의 발사관에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전 상황에 따라서 함대공, 함대함, 함대지 무기를 자유롭게 교체해서 쓸 수가 있고요. 혹시나 발사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갖췄습니다. 이 시스템은 올해 말에 전력화되는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에 먼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앞으로도 이 차세대 구축함에도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과거에는 이런 발사 체계를 해외 기술에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는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자주 국방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동시에 수출 경쟁력까지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개발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좀 쓸 수 있는 기술이니만큼 이 안에서의 모멘텀 계속 살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 성과가 아무래도 뒷받침이 됐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산 업계 전반적으로 그래도 뚜렷한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방산 4사라고 하죠. 빅4라고 하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항공우주와 현대로템까지 매출이 이제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방산업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체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단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이른바 빅4의 매출이 약 40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80%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커진 겁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올해 추정치는 5조 원이 넘는데 2021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사업 중심이어서 수익성이 낮았는데 지금은 유럽과 중남미, 중동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지금 첨단 무기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마진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왔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이 빅4의 수주 잔액이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서서 향후 4, 5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기업별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합작 법인도 검토 중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라크에도 K2 전차 수출을 추진 중이고 LIG 넥스원도 미국과 계약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과 해외 수출 확대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력 그리고 수출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커질수록 방산 모멘텀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마련인데요. 이 국방비 증액뿐만이 아니라 K 방산 수출 성장 그리고 미국의 군수품 확대까지 앞서서도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방산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을 예정이니까요. 주가 추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인도 법인을 현지 증시에 또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2조 원 가까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방식은 구주 매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LG전자가 보유한 인도전자 지분 가운데 15%, 약 1억 주 정도를 시장에 내놓는 건데요. 신주 발행은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부담은 없습니다. 또 매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자 같은 금융 비용 없이 전액 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규모는 약 1,150억 루피, 우리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조 1천억 원 수준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인도 증권당국에서 예비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신고서를 내면 보통 3주 안에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10월 안에는 상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인데요. 그렇다면 LG전자가 인도에 이렇게 큰 상장을 추진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와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전자는 인도에서 사실상 국민 가전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1997년에 진출한 이후 28년 동안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주요 가전제품에서 늘 1위를 지켜왔습니다. 성과도 뚜렷한데요. 올해 상반기 인도 매출이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고요.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2배의 성장한 겁니다. 앞으로도 성장 여력은 더 커 보입니다. 지금 냉장고 보급률은 40%, 세탁기는 20%, 에어컨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 경제가 매년 6%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내년 말에는 제3공장까지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생산 능력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국민 브랜드를 넘어서서 현지 증시에 이름을 올리는 국민 상장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인도에서 사실상 좀 국민 가전 브랜드다라고 이름을 알린 만큼 굉장히 현지 입지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어디에 좀 쓰일 계획인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확보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LG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LG전자는 이미 2030 미래 비전을 내놓고 모빌리티나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 서비스 같은 신사업을 적극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장 자금이 차량용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냉난방 공조, AI 솔루션 같은 분야의 연구 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수합병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이 상장 이후 현지 법인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LG전자가 여전히 8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올해 초 보고서에서 LG전자 인도법인 IPO는 재무지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단순히 현금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가 인도 법인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 브랜드를 넘어서서 글로벌 성장 동력까지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포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마련된 자금들이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사회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